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하늘이 무너져도 잘생기면 솟아날 구멍이 생깁니다. 잘생겼다면 천냥빚도 무이자 120개월 할부가 가능할 거고요. 혹시 아나요? 누가 그냥 갚아줄지도 모르죠. 제 목소리가 괜히 슬퍼 보인다면 그건 그저 기분 탓입니다. 저도 잘생긴 북극곰의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으앙, 세상이 나쁘다. 안녕하세요.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낙원입니다. 작가가 202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그 덕에 이번에 작가의 책 중 3권이 번역되었습니다. 낙원, 바닷가에서 그 후의 삶으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가 출간된 순서이고 그래서 저도 낙원부터 읽어보았습니다. 주고 싶은 별점은 4개. 문장이 읽는 맛이 있고 인물들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스와힐리어와 아프리카 지명으로 인한 낯설게 읽기 때문에 마냥 편하게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의 최후반부에서 느꼈던 미묘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만 놓고 보면 작가가 노벨상을 탄 이유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한림원에선 난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장 큰 수상 이유로 꼽고 있거든요. 이 책은 아직 식민 지배 직전의 배경이라 난민의 이야기가 펼쳐지진 않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유를 직접 느끼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나온 번역본 3권 중 가장 편하게 작가의 문장과 문학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부터 읽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책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줄거리를 먼저 아는 게 책의 감상을 크게 해치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줄거리를 피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챕터로 이동을 부탁드릴게요. 주인공은 소년 유스프입니다. 아프리칸 무슬림 12살로 소개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분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스프가 집을 떠나 아지즈 아저씨의 가게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아프리카를 횡단하며 아저씨의 상단을 수행하는 부분, 세 번째는 상단에서 돌아와 아저씨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비율은 각각 40%, 40%,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유스프는 자기 집을 종종 들르던 이방인 아지즈 아저씨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지즈 아저씨는 큰 상단을 꾸리는 상인입니다. 아저씨를 따라가게 된 이유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짐을 싸고 아버지가 쫓아보내니 아저씨를 따라갈 수밖에요. 하지만 유스프는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유스프는 아저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집에 올 때마다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아저씨가 또 돈을 한 푼씩 지워주기도 했었거든요. 아저씨를 따라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게 됩니다. 집에선 꽤 거리가 먼 편이었죠. 그곳에선 칼릴이란 형을 만납니다. 모질게 굴 때도 있지만 유스프에게 주로 잘 대해줍니다. 칼릴은 유스프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말해줍니다. 유스프의 아버지가 사업상 아저씨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지즈 아저씨에게 팔려오는 거죠. 칼릴 역시 똑같이 아버지의 빚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두 사람을 따뜻하지도 하지만 비인간적으로 대하지도 않았기에 두 사람은 가게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정이 들 때쯤 유스프는 다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역시나 이유는 모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지즈 아저씨를 따라 어느 한적한 상점으로 옮겨갑니다. 하미드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나름 한적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유스프는 이곳에서 코란 읽는 법을 배우고 이성의 눈을 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아지즈 아저씨를 따라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대규모 상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책에서는 여행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묘사가 정말 압권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이에나에게 공격당해 횡단의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커다란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풀벌레에 찔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들르는 도시의 지배층들에게 팔아야 할 물건들을 곡물로 바치기도 하고 급기야 인질로 잡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아지즈 아저씨의 횡단은 어떻게 봐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큰 실패 후 횡단은 다시 아지즈 아저씨의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스프는 칼릴 형이 있던 아저씨의 가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 가게의 아름다운 안뜰에는 아지즈 아저씨의 아내와 그 아내를 수발하는 칼릴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의 아내인 마님을 수발하는 몸종이기도 했지만 아지즈 아저씨의 후처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만남에 유스프는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결국 실행하진 못합니다.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이 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 직후 독일군의 점령이 시작되며 시대는 또 한 번 어지러워지려고 합니다. 책은 그렇게 끝이 나요. 책은 페이지가 잘 넘어갈 때도 잘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 책이 잘 넘어가는 이유는 문장을 읽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열거법을 주로 쓰는데요. 나열된 명사들을 툭툭 끊어 읽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칭 대명사를 기가 막히게 사용해요. 뜬금없이 정말 감탄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에게 가한 모욕이었다. 는 문장입니다. 앞에 단락을 요약하며 환기시키는 문장인데요. 그것이 뭐더라? 그들이 누구더라? 그는 유스프를 말하는 게 맞나? 라고 그라는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이전 이야기가 마법처럼 떠오릅니다. 원문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정말 맛깔스럽게 번역된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시대명사를 진짜 잘 쓴 책이에요. 번역도 잘해주셨고요. 덕분에 문장을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반대로 책이 잘 안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낯설 읽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봤지만 이 부분만큼은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배경 자체가 이미 엄청 복잡합니다. 무슬림, 아랍어, 스와힐리어, 독일인, 영국인, 인도인, 아프리카인, 또 그 중에 종교 없는 아프리카인까지 구별을 해요. 말라이, 탐부리, 사이드 등 토속 언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역 역시 토속 언어를 그대로 두고 주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문장, 인물, 사건이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들이 책을 읽는데 불편함을 크게 주진 않습니다. 다만 주석까지 왔다 갔다 읽거나 낯선 고유명사 읽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는 게 아주 조금은 까다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두 번쯤은 이게 무슨 단어였지? 라며 앞으로 왔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책의 장단점과는 별개로 꼭 말하고 싶은 독특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건 책의 최후반을 제외한 모든 장면에서 느껴지는 주인공의 방관자적 시선입니다. 사실 주인공의 안팎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은 정말 비극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유스프는 사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재물을 대신해서 타인에게 팔려간 거고 아지지 아저씨의 여행단을 따라간 곳에서도 온갖 고초는 다 겪죠. 상단길 위에 자연도 너무나 고달프고 거쳐가는 곳의 사람들도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시점 역시 영국과 독일의 식민지 경영으로 인해 본토 사람들을 착취하던 때입니다. 책 내에서도 잔인한 묘사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나오죠. 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무척 남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가장 마지막 챕터에서 유스프는 쟁취하고 싶은 사랑이 생기지만 결국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으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오는데요.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 책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내 일은 아닌 듯 나는 그 슬픔에서 벗어난 듯 묘사됩니다. 먼저 책을 읽으셔서 제가 느낀 점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게 바로 식민시대를 살며 자기의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 유목민처럼 살아야 했던 작가의 슬픔이 반영된 거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말 문학평론을 자칭하는 북극서점에선 전혀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관자적 시선은 바로 잘생긴 사람의 낙천성이 이야기 속 비극을 덜어내주는 것이라고요. 책에선 꾸준하게 유스프의 미모를 이야기합니다. 아지지 아저씨를 따라간 가게에선 바로 팬클럽이 생기고 여행단에서 만나는 술탄들도 유스프의 미모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아지지 아저씨의 아내도 유스프가 신이 축복한 미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심지어 권력자가 칭찬하는 남자의 미모가 있다? 그건 이미 정우성 원빈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잠깐 불어닥치는 어려움, 세상에 불어드는 모진 풍파, 신이 주신 외모 앞에선 모두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잘 안다고요. 낙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선 유스프가 감정적인 모습을 처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된 그가 여러 경험을 쌓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기자 알 수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정말 순식간에 가족에 의해 그리고 시대에 의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포기와 순정하기로 한 자유를 떠올리는 유스프를 보며 철이 들었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는데요. 자이든 타이든 세상에 깎여나가는 모습에 동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느꼈다는 그 잠깐의 감정 때문에 저 스스로 너무 달아버린 건 아닌지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 무척이나 드라마틱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